완전히 이거를 핵심을 읽지 않고 그냥 짬뽕하는 무리들. 짬뽕. 네. 세금대를 방문하셔가지고 진짜 선진 모델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있는 시설조차도 원스톱 아웃을 못 지키고 있는 서울시가, 행정 처분 하나 내리는 것도 개시 하나 못하는 서울시가, 그렇게 시설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시설 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국민들 속이지 말고 퇴행. 매우 적절한데? 오세훈 시장님, 더 이상 장애인 정책 퇴행하지 마십시오. 이제 좀 들어주세요. 오늘 전장현과 달보기 인터뷰 네 번째 시간. 오늘도 평화로운 김정아 활동가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정아입니다. 먼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네? 조회수가 현재 1편은 970회. 와, 2편은 조금 낮네요. 483회. 3편은 올린 지 3일 만에 878회를 찍고 있어요. 와. 970회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00회를 찍거든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나는 500회를 안 넘을 줄 알고 1000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야심차게 한다 그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000회 이런 거 부를 거예요. 그럼요. 근데 다양한 댓글이 달려 있어서 봤는데요. 참 깜짝 놀랐어요. 예. 특별 행동을 뭐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건 없어.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별로 그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SLFE 3일 전에 올랐네요. 시설 확대하고 투자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모든 장애인에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로 나누고 운영하는 방식이야말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나오는 장애인의 사회화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좀 그냥 막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자기 의견을 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요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것하고 통하죠. 약간 비슷하네요. 이게. 약간이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시설의 소규모화가 장애인의 사회화 아니냐, 그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지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신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19조, 그리고 19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일반 논평 5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을 이행하지 않아서 각 나라의 탈시설을 어떻게 이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현대화된 위성시설, 소규모 시설도 시설이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국가가 변명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여러 번 수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께서 장애인의 사회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보면 약간 좀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모든 제도와 모든 정책에 장애인을 포함하거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해야 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그것들을 다 정보 전달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계속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 안에서 뭐 시설과 탈시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모든 정책 안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사회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회화가 그런 의미군요. 혹시 이 댓글 다신 분께서 이제 많이 보시고 이야기를 사회화라고 하는 아주 좋은 표현을 좀 쓰셨는데, 좀 더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더 읽어보시면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좀 들은 것 같아. 귀동냥으로 뭐 사회라는 말도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은 쓰는데 완전히 이거를 핵심을 읽지 않고 그냥 짬뽕하는 무리들. 짬뽕맨.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요. 또 이제 사실상 마지막 로얄작. 이건 또 뭐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네. 이전 계획이고 자시고 전문성이 있으시면 가족에게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 무연고 중증장애인이 탈시설을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네. 제 생각에는 24시간 지원 인력 투입, 주택 지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짐작이나 되나요? 무슨 유토피아 사세요? 예. 유토피아래요. 계획이고 자시고 유토피아가 아니면 탈시설은 불가능합니다. 탈시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일단 그게 유토피아만이 가능하다면 이 사회가 유토피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환상 속에서나 있는 뭐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본인이 잘 못 봤거나 볼 기회가 없었다거나 그래서 그러셨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200호가 넘게 지금 지원주택이 운영되고 있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그 지원주택에서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유토피아는 없는 것 같지만 유토피아에 가깝게 어느 정책들은 이미 가고 있다. 그게 유토피아라면.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높은 어떤 이상의 세계의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댓글 다신 분께서 그 정도로 유토피아라고 아마 상상하신다면 그건 어느 정도 사실 지금 좀 되고 있는데?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패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몸 안 좋으니 부잣집 아들 딸처럼 24시간 전용 의사에 다가 나는 돈 없으니 그냥 세금으로 집 달라는 소리 잤나 뭐 어렵게 생각하는지 개인이 책임져라 뭐 복골복이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이 시설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절하게 그냥 대충 떼워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아깝다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네. 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분이신 거잖아요. 오지랖이 굉장히 높네요. 오지랖. 아니요, 뭐, 걱정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구나. 왜 2편이나 3편에 돈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편, 3편을 좀 다시 보니까 한 가지 좀 못한 얘기가 있어서 좀 한마디 추가를 드리면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때 그 돈이 꼭 다 그냥 써서 없어지는 돈 이런 식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가? 전 국민의 실업률을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청년 실업들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이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돌봄과 관련한 혹은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이런 일들로 생겨나는 거고 이거는 꼭 낭비되는 문제로 볼 것이 절대 아니고 어떤 사회에 대한 재투자이면서 선순환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다. 이미 활동지원 서비스가 생겨나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물론 양질의 어떤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정말 많은 수많은 그 노동 영역들이 생겨났거든요. 마지막 댓글 달 분도 앞으로 본인의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모르겠고 본인과 본인의 주변이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 한 분은 이런 노동에 아마 참여하는 분일걸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우리가 상생하는 어떤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다음번에 꼭 그 댓글 다신 분 답이 안 됐으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네, 또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럽을 갔다 왔대요. 뭐 아까 스웨덴? 스웨덴 아니. 스웨덴 덴마크? 아니고요. 아니 나는 10번은 스웨덴하고 덴마크하고 비슷비슷해서 덴마크 갔다 오셨다 하고요. 보도자료에는 덴마크에 있는 장애인 노인복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장애인 시설 하나 갔다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까지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낸 보도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거 선택권 보장 중시하는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 방문. 장애인 복지정책 과장이 주도해서 냈네요. 뭐 서울시가 이렇게 페이지 아주 간단하게 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얘기는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요. 무려 10페이지 냈어요. 뒤엔 노인 얘기예요. 노인 시설 얘기입니다. 그것도 또 할 말이 많은데요. 장애인 시설 얘기는 한 세
30페이지 정도, 그것도 글자체가 커가지고. 글자체가 크긴 크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내용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나라와 정책을 비교할 때, 덴마크와 한국을 비교할 때, 그 장애인 복지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장애인 한 명당 어느 정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비교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 여기는 안 하죠. 그거 냈다가 자기들 불리하니까 안 하지. 예. 아이, 편향되고 짜증끼고 네네네. 자기 보고 알겠습니다. 싶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사실은 덴마크의 장애인 복지 알 수 없고 덴마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어느 수준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뭐 1인 1실이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 공간이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오션 시장이 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의 장애인 거주 시설인 무스보바이시드. 아, 진짜 이거 영어도 아니고 이거네요. 하여튼 이런 시설에 갔어요. 예. 거기에서 관계자로부터 거주시설 운영 현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직접 봤다. 이게 보도자료 일면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무스보바이시드는 이 유엔장애인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탈사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집합적으로 구성돼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집합적인 서비스 받는 것을 다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명백히 시설임이 분명하고요. 유엔에서 그 탈사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이미 이전부터 2010년부터 그 논의가 있었고 2012년에 탈시설에 대한 유럽형 가이드라인이 이미 2012년에 나왔거든요. 제목이 이거예요. 시설로부터 지역사회 돌봄으로의 전환에 관한 유럽 공동 기준. 이렇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연합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나와요. 유럽에서 2012년에 이미. 그러니까 탈사 가이드라인 유엔에서 나오는 거 10년 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간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야간에 숙박하는 장소하고 낮에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간이 아마 한 블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데이케어 내용들. 시설과 야간 시설, 입사시간 지원 시설 같이 있더라. 이런 정책들이 옛날에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도 이제 탈시설 정책의 어떤 시설을 개혁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비슷한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주간 생활과 야간 생활을 분리하는 정책을 일본이 편 거예요. 그랬더니 시설이나 공간 안에서 낮에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보는 게 그들의 일과였는데 이제는 옆 건물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가서 하루 종일 TV 보는 게 일상이더라. 이게 주야간 생활을 분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야간은 사람들이 보통 집에서 자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죠. 주간은 활동을 하죠. 여러 가지. 사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배우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주야를 분리한 건데 사실은 결국 장애인을 수용해가지고 낮에 이 건물에서 TV를 보던 저 건물에 가서 TV를 보던 맹도 생활이 똑같더라라고 하면서 장애인단체들이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덴마크에 지금 이렇게만 소개를 하면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일본부터 이제 유럽에서의 이 기준, 유엔의 기준 이런 거에는 안 맞아 보이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내신 고강현 과장님과 서울시가 덴마크에 대한 분석을 덴마크 학자를 데리고 좀 정확히 하셔서 다시 발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코펜하겐 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이 공공주택법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개인들이 어떤 사회주택을 받는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빠질 수도 있었겠다. 우리도 그런 공공주택들이 있죠. 뭐 임대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매입임대주택형도 있고 지원주택도 그렇죠. 임대주택을 기반한 거거든요. 임대주택 안에 서비스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렇죠. 각각의 개인들이 받는 사회주택들이
어느 한 우리 임대주택 아파트처럼 모여 있을 때 그 임대주택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주거 유지 서비스를. 그런 형태하고 이 형태가 약간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겹치지. 같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거주시설 갔다 왔으니까 우리나라 거주시설 시스템인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덴마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는요, 행복지수가 높은 행복지수, 나라잖아요. 예. 특히 아동, 청소년, 뭐 교육정책 이런 거 잘 돼 있는 나라로 굉장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덴마크, 스웨덴을 이렇게 짝져가지고 많이 갔었어요. 그 활동지원 서비스를 24시간 다 준다고. 네네, 활동지원 서비스도 그렇고 사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리는 다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긴 형태이고, 우리는 장애가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제약이 있잖아요. 상한의 제약이, 서비스 상한의 제약이 있는 거고,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그것을 평가해서 주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리고 민간에게 완전 전적으로 떠넘긴 형태하고 공공이 일정 수준을 책임지고 있는 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어떠한 시설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쵸. 예, 덴마크 전체 장애복지를 보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행복지수가 그 1위여서 2016년인가요? 그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덴마크하고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방문 보고서가 구글 뭐 이런 데서 보면 막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이 장애 발생한 후에, 우리나라도 장애 발생의 후천적 장애가 89%, 90%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한 후에, 그러니까 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전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 예. 네, 우리는 뭐 척수장애인이 됐다. 그러면 처음엔 치료받는 병원에 한 2달 있다가 재활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를 전전하다가 끝내는 일상생활에 복귀 못하고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살던 집으로 돌아가거나 살던 직장으로 복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스템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예. 일단은 이야기가, 이 시설은 유엔에서 이제 유럽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설이겠네요. 이 시설이 예. 오래된 시설이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안 그러면- 생겼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생겨서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도 위반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많이 예측이 되죠. 예측되죠. 네. 두 번째는 2022년도에 나온 탈시설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이거는 명백하게 위반될 것이 99.9%다. 네. 그러면 이 시설도 변화돼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거 변화의 길을 겪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뒷공문이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뒷공문이 거 갖고 와가지고 더 후퇴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오류, 이렇게 모를 거다. 덴마크가 행복지수 높으니까 시설이 있다. 이런 걸로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선전용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창피해요. 아, 창피는 그 다음 하시고. 저는 그냥 얘기할래요. 예, 하시고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상이 있는데, 맞아요. 예, 해외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국제기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데를 굳이 세금들을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또 굳이 보도자료까지 내시면서 마치 덴마크의 시설이 주류인 것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과 오세훈 시장님을 서포트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것이고, 이렇게까지밖에 행정을 못하는 것이, 정말 장애복지 이거밖에 못하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문제가 24시간이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라고 친다면, 수도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지원주택. 네. 최중증 장애인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서울에서 지원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굳이 네. 시설에 안 들어가도. 네네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고 지원할 생각하지 않고 왜 덴마크를 갔을까요? 아니, 덴마크 간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선진 모델을 보고 와야 되는데 엉뚱한 걸 보고 오셔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진 모델은 바로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원주택이 얼마나 더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부족한 지점을 채워만 주면 그보다 더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뜻이죠. 네. 예,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본론 안 넘어갔어요? 제가 또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가요. 여기 오선 시장님이 갔다 온 이 시설이 코펜하겐 시의 홈페이지에는 어떤 행정명령 문서가 하나 이 시를 행정명령 문서가요? 네네.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좀 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갔다 오신 이 시설도요, 코펜하겐 시가 이 시설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내렸다가 작년 8월 24일자부로 그 명령을 해지했다는 내용이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은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약물 관리를 좀 잘 못하셨나 봐요. 그 시설이. 그래서 재방문해갖고 재조사를 했더니 약물 관리 제대로 돼 있으니까 한번 내렸던 행정명령을 이제 해지한다. 이런 내용이 이 시설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코펜하겐 시의 이 시설에 대한 리스트 그 안에 딱 이 문서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시설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평가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장애인복지법상 행정처분을 받아요. 근데 그 처분 내용도 공개가 잘 돼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그걸로 검거에 기소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권고도 받아요. 근데 이 부분도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인 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그걸 선택해야 되고 그거 전혀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모르시고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코펜하겐에서 이 홈페이지에서는 그 시설들 명단이 다 있고 그 시설들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시설은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는 곳이며 어떤 행정처분의 명령이 들어있는지도 그 문서 자체를 PDF 문서 자체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고 와야 될 게 뭘까라고 하면은 서울시가 지금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거주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관리를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보고 오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사실 인권 침해가 있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그걸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있는 시설조차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못 지키고 있는 서울시가 하다못해 서울시가 행정처분 하나 내리는 것도 게시 하나 못하는 서울시가 그렇게 시설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서울시가 덴마크에 있는 시설 보고 와가지고 이런 시설 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시설 보고 와가지고 행정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덴마크에도 시설이 있으니까 뭐 시설은 뭐 주류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그래서 조금 무슨 얘기를 할 때 국민들 속이지 말고 좀 종합적이고 그리고 서울시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고 왔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이동권이나 교육권이나 다른 이슈보다 탈시설을 자꾸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른 이유가 뭘까? 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요? 해보시죠. 아니, 내가 사회자. 아. 아니, 자꾸 할 말이 많으셔가지고. 이동권 보장하자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교육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받읍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구호 속에서 교육받지 맙시다 이런 말은 안 하죠. 한국복지시설협회 네네. 회장 만나보면 자기는 국가의 하청업체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네네. 결국은 그들은 하청업체에 위치해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적 방향, 그 당시 이제 기금이 초콜릿이었죠. 네. 이 시대부터 흘러왔던 시설 위주, 보호 위주의 이 국가 정책이 있었죠. 그걸 적극적으로 민간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하청업체를 갑자기 자기들 하청업체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기득권들, 그죠? 정치적 인맥, 관계, 그리고 좋은 일 한다라고 이렇게 비장애인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후원금 모으고 뭐 이런 모든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달 체계 문제나 장애인들에 대한 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기업들도 뭐 가면 뭐 거기 가가지고 라면 갖다 놓고 거기서 사진 찍고 뭐 자기들 선한 것들을 치장하는 도구로 활용했죠. 그것을 주도한 세력들입니다. 그것이 주도해온 세력들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장애인의 인권 거의 한 80%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보호 재활이라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또 엄지처럼 쭉 이제 뿌리져 내리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양지로 끌어내니까 막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반발. 거기에 대한 공격들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시설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있고, 그 예산, 정확하게 활동 지원 예산이 과도하다라고 이렇게 예산까지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힘을 가지세요. 아, 네. 더불어서 저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노동이나 이동이나 뭐 교육은 본인들이 다 경험하는 일이니까 이해가 빠르고 또 그 동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장애 동료들은 다 자기가 결국에 시설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평생에 걸친 어떤 트라우마 같은 두려움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비장애인 시민들은 이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가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싫다 하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사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도 다 상상을 해보면 자기가 보통 지금 자기의 살고 있는 일상의 삶들을 다 그냥 단절하면서 이 시설로 가게 된다는 것, 그것도 또 비자의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내가 그렇게 단절된 공간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 안에서 밥 세 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분리정책이고 차별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장애인을 대하는 모든 그동안의 관점들, 그것들이 진짜 그냥 딱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설정책 계속까지 유지되었다는 얘기를 또 추가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를 가서 이제 남아있는 시설 몇 군데를 보면서 장애인 인권의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매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퇴행, 이런 이야기가 매우 적절한데? 퇴행. 예.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퇴행, 서울시 얼마까지 퇴행할 것인가, 어디까지 퇴행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세훈 시장님, 더 이상 장애인 정책 퇴행하지 마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